보고서 첫 부분에는 박진석이 결혼하기 훨씬 전에 고성희 인생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1992년 25살의 고성희가 한 사업가와 결혼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 자산이 20억 정도로 추정된다.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해외여행 사진까지 첨부돼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요. 박진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때도 꽤 잘 살았겠지. 본인이랑 결혼하기 전에도 고성희가 예쁘고 세련된 여자로 소문나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었죠. 과거는 묻지 말자라며 서로 선을 그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종이 위의 글씨는 감정 없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1994년 부동산 투자 실패, 채무 15억 발생, 채권자 압박 심화, 생활비 및 이자 감당 불가. 짧은 문장들이었는데 거기에는 한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대로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95년 1월 남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남편 사망 이후 채무 전액 상속. 집, 차량, 예금 등 전자산 압류. 보유 현금 잔액 약 2천만 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줄. 1995년 3월 쌍둥이 출산. 첫째 아들 한우진, 둘째 딸 지은호. 쌍둥이. 박진석은 그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우진이 태어난 해 그때 상황을 고성희에게서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두 아이를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적힌 문장은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뉘앙스가 전혀 달랐어요. 출산 직후 채권자 압박 및 치료비 부담으로 극심한 경제위기 진입. 생후 3개월 시점 첫째 한우진 간질성 간질 진단. 의사 소견 장기 치료 및 향후 이식 가능성 존재. 재산, 빚, 병명, 예상 치료비. 모든 게 숫자로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 애를 안고 울었다는 문장 같은 건 없었어요. 박진석은 무심코 손으로 보고서를 쓸어내렸습니다. 우진이 그때부터였구나. 아들이 아니라 보고서 속에선 이식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1995년 9월 20일 새벽 3시 서울 해송 보육원 앞 둘째 딸 지은호 유기. 박진석은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어요.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덧붙어 있었고요. 목적 첫째 치료비 및 채무 부담 감소, 향후 공여자 후보 보존. 보존. 버린 게 아니라 보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쓸 수도 있는 몸으로 따로 떼어둔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종이에 적힌 자세한 내용이 자꾸만 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육원 앞 CCTV 캡처 사진이 첨부돼 있다는 설명. 택시에서 내리는 젊은 여자.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내리더니 입구 앞에 조그만 담요를 깔고 내려놓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는 기록. 사진들은 실제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이미지 속 얼굴은 너무 익숙했어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29살의 고성희.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어요.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우진을 위해 라는 말은 수백 번 들었습니다. 우진이 아니었으면 나도 못 버텼다는 고성희의 눈물 섞인 고백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하지만 거기에 딸을 예비 공여자로 보존해 두었다는 계산이 함께 있었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가 본론에 가까웠어요. 1995년 10월 표적 접근 계획 수립이라는 굵은 제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익숙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보고서 속의 박진석은 그냥 자산가였고 가족 구성과 회사 규모, 투자 스타일, 언론 이미지, 자주 가는 식당 리스트까지 조목조목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결론 장기적 재혼 상대 1순위.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퇴근 시간대 동선 파악, 신호등 앞 응급 상황 연출, 첫째 아들 한우진 호흡곤란 증상 과장, 병원 이송 시 도움 요청 은인 포지션 제공, 연락처 미교환으로 재접촉 여지 남김. 박진석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 전 우진이와 한 번 술을 마시다가 그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엄마 처음 만날 때 진짜 영화 같았겠다. 길에서 애 안고 울부짖고 아버지가 구해주고. 그때 박진석은 웃으면서 대답했었습니다. 하늘이 연결해 준 거지 뭐. 그때 했던 농담이 목구멍에 걸려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연결해 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10월의 어느 밤을 위해 몇 달 동안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병원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까지 계산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니까요. 보고서에는 심지어 그날 밤 응급실 기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진단명 경미한 호흡 곤란, 원인 미상 추정상 기도 일시적 막힘, 경과 산소 공급 후 즉시 호전, 생명 지장 없음. 옆에는 탐정의 짧은 의견이 붙어 있었어요. 의도적 과장 가능성 높음. 응급실 도착 시 화나 울음 및 자바로움 양호. 박진석은 그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한우진이 울면서 기침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그때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 애 아빠가 갑자기 죽고 빚독촉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막해서 회장님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안쓰럽고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고, 그래서 계속 도와줬고, 그래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눈물과 떨림이 연기력 우수라는 한 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감정 표현 능력 상급, 눈물, 미소, 당황 연기 자유자재 사용, 박진석 회장의 보호 본능 자극의 성공. 보고서 끝부분에는 결혼 이후 자산 흐름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몇 년 단위로 정리된 그래프에는 고성의 명예 재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영원, 2000년 10억, 2005년 50억, 2010년 150억, 2015년 300억, 2020년 500억, 2025년 현재 약 800억 추정. 그 옆에는 담백한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출처 대부분 박진석 회장 재산의 우회 이전. 마지막 쪽에는 탐정의 종합 의견이 적혀 있었어요. 상대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한 사람을 철저하게 자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였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30년이 통째로 뒤집히는 느낌은 차라리 꾸미길 바라는 종류의 감각이었어요. 호텔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동시에 기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강민호 탐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지요? 네. 지금까지 보내드린 건 1차 보고서입니다. 고성의 개인사와 회장님과의 관계까지가 첫 묶음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둘째 딸 지은호 씨 관련 자료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내일 오전 중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진석은 목이 잠시 메었어요. 그 아이 아니 그 아이에 대한 건 꼭 받아야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은호. 늘 미안했던 이름이었어요.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찔렸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와서 간을 내놓겠다고 오빠를 살리겠다고 벌벌 떨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고성이는 옆에서 울고 있었죠. 마치 자기가 평생 품에서 키운 딸을 살을 떼어보내는 것처럼요. 그 울음이, 그 떨림이 지금 이 보고서 위에 프로젝트 이식 2단계 같은 말로 적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직원이 두 번째 갈색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본 봉투와 똑같이 생겼는데 묵직함이 더했습니다.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진석은 거의 달려가다시피 책상으로 갔어요. 봉투를 찍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위 제목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30년 추적 관찰 기록.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강민호 탐정의 서문이 길게 적혀 있었어요. 의뢰 당시 저는 단순히 딸을 버린 뒤 죄책감에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투자에 가까운 집착이었습니다. 대상자는 딸을 유기한 날부터 마치 냉동 창고에 넣어둔 예비 부품처럼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록 전체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진석은 거기까지 읽고도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속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결국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기록은 다시 1995년 9월 20일 새벽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놓고 도망치듯 떠난 뒤 같은 날 오후에 고성이가 보육원 맞은편 편의점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유리창 너머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방만 계속 쳐다봤다는 기록도 붙어 있었고요. 이틀 뒤 공중전화를 이용해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를 묻는 통화 내용도 스크립트처럼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맡겨진 여자아이 잘 있나요? 건강합니다. 잘 먹고 잘 자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은 뒤 다시 보육원 근처를 서성이는 발자국들이 지도 위에 작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요. 1996년 정순이 부부에게 입양된 뒤부터 기록은 더 꼼꼼해졌습니다. 입양 가정의 소득, 남편 직업, 집 평수, 전세 금액, 주변 학군, 식당 위치,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까지, 심지어 어느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성이의 손글씨로 추정되는 메모도 사진으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환경 나쁘지 않음. 밝게 클 듯. 건강 유지 여부 계속 체크. 건강 유지 여부. 박진석은 혀 끝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나 감정이 아니라 건강 상태부터 체크한다는 문장이었어요. 기록은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돌잔치를 하는 날 보육원 시절부터 모아온 사진과 함께 식당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는 고성이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요. 유치원 발표회 날 다른 학부모인 척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쓰고 맨 뒤 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캠퍼스 축제. 사진 아래에는 항상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거리 유지 약 3050m. 대상과 직접 접촉 시도 없음. 접근 본능 보이지만 끝내 포기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록의 어조가 뚜렷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같은 페이지에 한우진의 의료기록 요약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몇 년 안에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 시점부터 지은호 관련 기록이 딸이 아니라 후보자 관점에서 쓰이기 시작. 혈액형, 간 기능 수치, 과거 질병 이력, 술, 담배 여부, 생활 패턴, 조사 항목이 갑자기 의료 중심으로 전환돼 있었어요. 어형, 간 기능 정상, 음주, 흡연 이력 없음, 전반적으로 건강 양호. 그 옆에 적힌 메모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적합성 우수, 완벽한 공여자, 공여자. 언젠가 박진석이 식탁에서 우진이 치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 이식은 결국 누군가의 몸에서 떼어오는 거야. 그게 가족이든 남이든. 그 말을 들었을 때 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죠. 그래서 더 무서워요. 남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때 박진석은 그 말을 그저 엄마의 책임감처럼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은 이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은 사람의 독백이었습니다. 언젠가 딸의 간을 떼어올 계획을 품고 있는 엄마의 말.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 박진석 회사가 인수한 건축 인테리어 회사 이름과 거기 소속 디자이너 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지은호라는 이름이 붉은 펜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2023년 프로젝트 접촉 계획 수립. 그 아래에는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자연스러운 의뢰인으로 접근. 2단계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신뢰관계 형성. 3단계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흘려서 친모 가능성 암시. 4단계 DNA 검사를 제안해 관계 확인. 5단계 간 이식 요청. 6단계 이식 수술 완료 후 관계 조정. 마치 회사 프로젝트 계획표 같았습니다. 예상 기간, 예상 비용, 리스크, 대응 전략까지 다 적혀 있었고요. 리스크 지은호의 거절 가능성 30% 정순이를 우회하는 설득 전략 필요. 리스크 박진석 회장 인지 가능성 10% 최대한 비밀 유지. 발각 시 감정 호소 및 눈물 전략 사용. 총 예상 비용 5억. 한우진 생명 연장 및 고성이의 죄책감 해소라는 투자 대비 수익 고려 시 효율적이라 판단. 투자 대비 수익. 그 표현을 보는 순간 박진석은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업을 하면서 쓰던 언어가 지금은 자기 가족을 해부하고 계산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민호의 최종 의견이 적혀 있었어요. 저도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 정도로 오래, 이 정도로 치밀하게 한 사람과 한 아이를 계산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건 사랑도 모성도 아닙니다. 냉정한 숫자와 본인만의 논리를 따른 계획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페이지를 덮는 순간 방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알림음까지 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반면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모든 장면들이 뒤죽박죽으로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울던 젊은 여자, 생강차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얼굴, 성재와 우진이를 같이 안고 찍었던 가족 사진, 그리고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던 그날의 진료실. 그 모든 장면 위에 계획, 투자, 공여자, 이런 단어들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끝났다. 박진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정이라는 이름의 세계가 산산조각 난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박진석은 결국 또 한 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는데 한마디만으로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재야, 오늘 시간 좀 내라. 무슨 일 있으세요? 와보면 안다. 호텔로 와.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곧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박진석은 어지럽게 펼쳐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증거이기도 했지만 본인이 두 번 다시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한 다짐 같기도 했어요. 아침 9시가 조금 넘자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양복 재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서둘러 나온 티가 나는 차림이었는데요. 눈 밑이 살짝 붓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진석은 묘하게 미안한 마음부터 들었어요. 앉아라.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뭉치가 정리돼 있었고 몇 장은 따로 빼둔 채 책갈피처럼 접어두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눈으로 아버지와 서류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박진석은 가장 앞에 있는 몇 장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고성의 조사 보고서. 처음엔 성재도 그냥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줄을 읽을수록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입술이 말라 가늘게 떨렸고 눈동자가 한 줄씩 따라가다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육원 앞에서 손가락 끝이 종이 위를 더듬다 어느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아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여자. 성재는 당장이라도 종이를 구겨버릴 것처럼 움켜쥐었다가 겨우 힘을 빼며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박진석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확인했어. 민호 씨도 가능한 증거는 다 붙여둔 거라고 하더라. 성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젖만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우진이는요?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도요? 그래. 살려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과 망가뜨려야 할 사람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 없는 이름들이 같이 휘말려 있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성재야. 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참은 사람이 너라는 거 아버지가 알고는 있었다.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자 성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괜히 엄마 편만 드는 것 같고 내가 눈치 본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박진석은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으며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 말 한마디에 성재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성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너는 아버지 닮아서 너무 쉽게 믿어. 괜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 몰라? 영나 앞에서 티내지 마. 애기 정서에 안 좋으니까. 언젠가부터 집안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원래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누군가의 계산과 의도에 의해서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오랜 세월 참고 눌러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어요. 아버지,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켜며 겨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진석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는데 30년을 썼으면 말이다. 그 대가를 받는 것도 하루아침에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바로 이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대답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성재가 한 번 더 되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집에 다시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박진석은 팔짱을 끼고 몸을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고성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너도 알지? 돈이랑 재단 이사장 자리 그리고 우진이 영나. 그래. 그래서 순서를 정했다. 성재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진이다. 우진이를 저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다. 내 엄마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엇을 계산했는지, 지은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우진이 버틸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내가 옆에서 받쳐줄 거다. 내가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고.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은 자기보다 훨씬 여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향한 믿음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기도 했고요. 둘째는 영나다. 동생. 그 아이 인생을 더 이상 고성의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할 거다. 내 이름으로 된 지분 일부를 영나 앞으로 넘길 생각이다. 적어도 엄마 눈치만 보면서 사는 인생에서는 꺼내줘야지.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성하고 있었어요. 영나가 그동안 얼마나 질식해왔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왔으니까요. 셋째는 돈. 박진석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고성의 명예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는 수치로 본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 내 돈으로 쌓인 800억이라니. 그걸 다 되찾으시려고요? 되찾는다기보다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고 봐야지. 박진석은 서류 뭉치에서 그래프가 있는 페이지를 꺼내 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 씨 말로는 사기 혐의로 보전 신청을 걸면 상당 부분 묶을 수 있대. 해외 계좌부터 차근차근. 알아차리면 난리 날 텐데요. 그래서 천천히 할 거다. 정말로 마치 장기전 전략회의를 하는 사업가처럼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넷째는 자리다. 이사장. 명함에서 이사장 세 글자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거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는 것도 가장 나중에 할 생각은 없다. 중간쯤에 해줄 거야. 왜요? 끝까지 남겨두면 마지막 기대가 되거든. 그 전에 하나씩 빼앗기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밀려나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성재는 아버지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평소 회사에서 일할 때 보여줬던 냉정한 경영자의 얼굴에 배신당한 남편의 상처가 겹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심리? 그래. 박진석은 짧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예전처럼 따뜻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보다 더 잘해줄 거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다 신경 써서. 일부러요? 사람이 제일 불안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냐? 싸울 때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모를 때다. 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거다. 평소랑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하게. 아버지, 그게 아버지한테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쉽지 않지. 박진석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성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더 있잖아요. 누구? 은호 씨요. 지은호. 그 이름이 다시 방 안에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당장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요? 고성이가 눈치챌 거다. 내가 은호에게 손을 뻗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그 여자일 테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만나야지. 언젠가는. 그 말에는 단단한 다짐과 깊은 죄책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동안 몰랐던 걸 사과해야지. 하지만 그건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이다. 성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 부분까지 수십 번은 되뇌어 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호텔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전이 훌쩍 지나 시계가 11시를 넘어갈 때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집에. 지금요? 그래. 오늘부터 시작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둘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옆에 조용히 서 있기만 했어요. 로비를 지나 차에 오르고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 박진석은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과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 이제 모든 건 계획이 아니라 응징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이미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는데요. 얼굴에는 적당한 피로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도 연락 안 되고 호텔에 있다고만 해서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말 역시 어느 정도는 연습된 문장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래도 박진석은 표정을 최대한 평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조용하게. 미안했지? 고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요즘 워낙 예민하게 굴었잖아요. 그러게. 힘들었겠다. 그 말에 고성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약간의 타박이나 질문이 따라올 타이밍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나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박진석은 일부러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점심 식탁에서 그는 평소보다 말을 훨씬 아껴가며 대신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들어줬습니다. 요즘 재단 일은 어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은호 씨 일 때문에 말을 조금씩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겠지. 당신은 안 묻네요? 뭘?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박진석 가슴 안쪽이 순간적으로 밀려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이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줄 수도 있었어요. 병원 기록, 보육원 CCTV, 공여자라는 단어, 투자라는 계산. 하지만 그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걸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들어도 되잖아. 그 말에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폭발, 고함, 이혼 통보, 비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돌아온 건 설명을 미루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뭐가 달라졌다. 박진석은 식사 내내 그 작은 가시가 뿌리를 내리도록 일부러 말을 아꼈어요.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선을 유지하면서요.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켜자마자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특정명의 자산 보전 관련 상담 요청. 간단한 상황 설명과 함께 첨부 파일로 몇 페이지의 요약본을 보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절차는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는 회계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리스트 전부 뽑아오게.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오늘 안으로. 통화가 끝나자 그는 새로 노트를 펴고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년 계획 1주차. 해외 계좌 동결 신청 준비.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 검토. 재단 내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면담 일정 잡기. 그 아래 빈칸은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었지만 박진석은 펜을 잠시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서재 문 앞까지 걸어와 서 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눈치를 벌써 채고 있겠지. 박진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위험한 기류가 감돌 때는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쪽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오히려 박진석을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채라. 불안해해라. 하지만 끝까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게. 이게 그가 선택한 방식의 복수였어요. 해가 저물고 집안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 무렵 박진석이 거실로 나왔을 때 고성이는 TV를 켰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자. 박진석이 부드럽게 말하자 고성이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왠지 혼자 있기 싫어서. 그 말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타인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일에 능숙했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침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건 고성이었습니다. 여보. 응? 나 아직 사랑해요? 박진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 그냥 요즘 내가 너무 이상했으니까. 은호일도 그렇고 우진이도 그렇고 내가 너무 조급해져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보고서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 이식 1단계, 후보자 확보, 감정 호소 전략. 그럼에도 그는 아주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했다. 아주 오랫동안. 과거형이었지만 고성이는 그 차이를 바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정적이 몇 초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 문장은
어쩌면 처음으로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내뱉은 진심이었습니다. 옆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이불을 꼭 잡아쥐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숨소리가 옅게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박진석은 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1일차 밤, 우진이에게, 영나에게, 은호에게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아직 이 집 천장 아래 은폐된 채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걸, 언젠가 반드시 터진다는 걸, 그리고 그때 누가 누구 편에 서 있을지, 그 답을 향해 가는 일련의 시간이 방금 막 시작됐다는 걸요.